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뉴스쇼 복습 시간 뉴스쇼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동안 늘 이 자리 터줏대감으로 지키고 계시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세진 기자는 오늘 처음인데 정치부 국회를 출입하고 있고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순봉 기자 마찬가지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제일 뜨거웠던 뉴스는 아무래도 개각이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있었는데 개각에 대한 평가는 우리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 말말말 코너 출연진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우리 평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영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개각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말로 사실상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말을 역시나 골라오셨네요. 자, 2019년 9월 신원식 후보자가 이른바 태극기 집회, 그 집회 현장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이끌었던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입니다. 지금 태극기는 진실입니다. 오늘은 축제입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깊은 날에 비도 오는데 기분 좋게 저랑 춤추면서 합시다. 자, 이렇게 안 내려오면 합니다. 자, 합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저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손잡고 놀이 같은 거 할 때 했던 바로 그 붕짜자 붕짜 그건데 문제는 이제 그 앞부분의 말 그 부분인 거죠, 이소영 의원님? 네, 맞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청취자분들 귀를 좀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요. 이분이 태극기 집회나 여러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서 하신 말씀들을 제가 쭉 한번 일별해 보니까 너무 제가 듣기도 말하기도 힘든 얘기들. 방금 나온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거는 시간 문제다. 문재인은 악마인데 그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다. 촛불은 반역이다. 그리고 12.12 쿠데타는 전두환 씨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는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댓글도 봤는데요. 저는 이분이 국방정책의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국방정책 잘할 수 있는 장성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분을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씁쓸한 마음을 들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최형두 의원님 이런 지적이 개각과 함께 발표와 함께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뜻밖의 일들인데 과거의 이야기들, 특히 민간인 시절의 이야기죠. 이야기들이 저런 이야기 있었는지 저도 좀 처음 들었는데 근데 이제 국방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야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국방이든 무엇이든 참 정부가 하기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신원식 의원에 대해서 이제 국방위에서 같이 해봤던 의원들한테 그러면 야당 의원들 평가가 어떤지를 물어보면은 그 좀 약간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군에서 기획 또 작전 전반 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북러 간에 지금 정상회담도 있고 굉장히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물샐 틈 없이 방위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고심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 특히 청문회도 있었고 하니까 야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았던 그 결과라 보는데 그 말씀은 야당과의 호흡은 평상시에 굉장히 좋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저는 제 생각에는 국회 제가 만나본 바로는 제가 3년 정도 이제 같이 국회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이 상당히 말에도 공정성이 있고 해서 저 시기에 말은 이제 세상에 일어난 게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계기에 했는데 그 집회가 이제 말하자면 태극기 집회였습니다. 태극기 집회 초청받아 갔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이소영 의원이 걱정하시는 저런 문제는 청문회에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질 겁니다. 어제 두 분의 출근길이 화제였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신선했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의 질의응답 모습이 있었거든요.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 생하고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유인촌 장관이 자전거를 타고 아예 저걸 사이클 복장이라고 하나요? 예, 자전거 타는 용 복장을 하고 출근하는 모습, 배낭 메고 이 헬멧도 쓰고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네. 저 윤촌 장관 후보자는 평소에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제 저렇게 하고 오신 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죠. 저분이 네. 그 고향이 전북이시죠. 아마 전북이시고 또 지금 가족도 보면은 지금 아마 우리 저 천주교에 아주 지금 두 분이 천주교 신자이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야당에서는 또 평가가 빡하지만은 또 한동안 국민 배우로서 네. 우리 외국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시인이 문화부 장관이다. 우리 도종환 의원 옛날에 그렇게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국민 배우가 저기다 뭐 이런 건데 또 아마 지난 정부 시절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또 다른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어느 정도 행정 능력이 검증되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본 것 같고 누구나 뭐 배우로서 드라마뿐 아니라 또 연극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다시 문화 강국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를 잘 알고 또 아마 대통령 특보를 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좀 검증하지 않나 싶고요. 네. 김행도 장관도 말씀드려요. 김행 장관의 발언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의 질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거는 여가부가 폐지 공약의 대상이 된 부서 아닙니까? 거기를 드라마틱하게 문 닫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두 번째 질문은 김건희 여사와 20년 친분이 있어서 이제 임명된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다. 요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70년대 학번이고 김건희 여사는 70년대 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친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제 딸과 친분이 있다면 모를까요? 뭐 이런 취지의 답변. 자, 이소영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요? 네, 먼저. 저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시겠다고 하길래 쿨하게 드랍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김현숙 장관이 여가부 장관으로 와서 여가부 사기 다 꺾어놓고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는 뭐 예산 좀 먹는 부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해서 반박 한마디 설명 한마디 안 하는 그런 이제 조직의 수장이었던 건데 저는 뭐 김행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가부 장관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인촌 지명자에 대해서는 뭐 블랙리스트니 옛날에 뭐 문체부 장관 할 때 뭐 어땠고 뭐 찍지마 욕설 이런 거 뭐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BTS와 넷플릭스의 시대에 유인촌 장관이 웬 말이냐 좀 이런 사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단 말씀이실까요? 아니 단순히 연세뿐만 아니라 이분이 문화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그 수십 년 전에 그때의 문화와 지금 우리의 문화 이게 내용도 다르고 소비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BTS와 넷플릭스 시대에 이 우리의 문화 정책을 이끌기에 적합한 분이냐? 거기서부터 부적격해 보인다. 이런 의미. 그건 좀 실망스럽다. 네. 국방 신원식, 문체 유인촌, 여가 김행 후보자가 각각 지명이 됐고요. 이 개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층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신 그 분석 외에 좀 어떤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취재하셨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박승봉 기자? 아무래도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내년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난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김강일 기자랑 같이 신원식 의원 만난 적도 있었죠. 네. 그때 만났을 때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지나온 과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새로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뭐 어떤 좀 어떻게 이제 구차하게 뭐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했죠. 예. 그때 그래서 뭐 지역구 고민하느냐 이런 것도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딱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안 하시냐. 그렇죠. 예. 근데 끝까지 본인은 큰 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발언이 그런 발언 중에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구를 하면 좀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걸 듣고 임명직은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정도 해석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행보들을 보면 이제 결국에는 장관을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왜냐면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고 중장까지 했으니까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가장 뭐 높은 자리 중에서는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 과정들을 또 보면은 유승민계라고 처음에 불렸었고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것 얼마 냈는지 이런 것들도 보도가 나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한테 그 대선 경선 때 많이 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안 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유승민계라는 게 초기에는 굉장히 명확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국방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걔를 같이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제 평가는 뭐냐면 처음에 그 출신이 좀 그 윤석열 대통령 쪽이 아니더라도 친윤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이어도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좀 일종의 희망을 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비윤계로 굳이 따지자면 뽑히는 인물인데 결과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으로 등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사실 신원식 의원뿐 아니라 김행 그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변인 출신으로 이제 대표적인 친박 출신 인사인데 이번 인사가 뭐 친이든 친박이든 친유든 어디에서 시작했냐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지금 계파를 따지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은 충분히 등용할 수 있다 이런 뭐 메시지도 그렇죠. 한 측면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거는 대선 캠프에 함께 있질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캠프에 있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계파여도 괜찮고 지금만 잘해라. 지금만 잘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 때도 혹시 총선 때도 가능할까? 공천 가능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몇몇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고 할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내에서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치를 정말 잘한다. 통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비판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서슬퍼렇다 막 이런 뭐 눈에서 레이저를 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 상황을 따져 보면은 친박계하고 친이계 의원들의 숫자가 꽤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의 숫자 반발하는 즉 비박계 의원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고요.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국회 쪽에 여전히 우위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랑 이제 갈등 빚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랑 비교하면 그때랑 비교도 안 되게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당내에서 비윤계 의원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손 안에도 적은 상태고 그렇죠. 예. 대부분 원외로 다 나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보력 자체도 굉장히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통치를 잘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도 이런 인사를 보여주면서 더욱더 일종의 충성 경쟁을 잘 시키는 그런 그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립은 확실하게 쥐고 가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평가도 들었지만 얼마 전에 조응천 의원이 뉴스쇼 출연해서 이념 전쟁의 선봉장을 긴급 수혈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를 보는 야권 민주당 쪽의 시각은 조금 더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 단식을 계기로도 그렇고 꾸준히 주장해왔던 거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고 그렇죠. 네. 그 국정 쇄신용 개각을 해라라는 건데 이제 윤 대통령이 거꾸로
이 국정 기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내각을 단행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극우 친위 내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극우 친일 내각, 친위 내각, 친위 내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을 화나게 하는 5기 개각이다.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문회 전국이 들어갈 텐데 이제 그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청문회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현역 프리미엄이 있을 수 그쵸. 있다. 그리고 뭐 사실 상임위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도 내부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아니 어제 그러니까 우리 말해서 최용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방위 같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평가가 다르다는 걸 아시지 않겠냐라고 이소영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민주당 그 의원들 사이에 그런 분위기 있긴 있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교체를 단행한다는 게 뭐 어느 정도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가 있지만 뭐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여당이 빌드업 해온 그 이념 전쟁에 가장 선두에서 잘할 수 있는 인사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원식 의원은 뭐 김광일 기자도 그때 같이 만나서 알겠지만 아니, 이게 굉장히 사석에서 되게 젠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자들 앞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원래 그리고 유승민 계라고 하면은 기자들이 보는 평가는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우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사실 좀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최영두 의원의 평가 같은 것들이 전 좀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젠틀하다. 물론 이제 그런 표현들을 기자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제 이제 민주당이 결국에 이제 어제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제 민주당 국방위원들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가. 근데 다들 그 탄핵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종섭 장관 혹은 신원식 의원에 대한 그런 선호 문제는 아닐 수는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연결이 돼 있는 면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안 받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즉 직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은 직무가 정지가 되고 후임도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거고 내보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원식 의원한테도 타격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원식 의원이 임명되는데 뭐 최소 그 탄핵 소추안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걸렸다. 이상민 장관 그 건처럼 봤을 때 그 기간 동안 임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붕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이게 원래는 민주당 내에서는 1타 2피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 물을 거 물을 수 있도록 잡아두겠다. 거기에 더해서 신원식 의원도 바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린 수인데 결국 국방위원들이 이걸 이제 안 받아들이고 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박강원 원내대표한테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아마 신원식 의원의 개인기 같은 것도 일부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관계들도 있고 하니까요. 반면에 야당에서는요. 지금 뭐 유인촌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기존에 너무 많은 친이계, 친MB,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너무 많이 등용되는 거 아니냐,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돼 있었던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구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측면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제 검찰 인사들이 많다라는 거 한 가지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검찰 인사들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비박계 혹은 친이계가 연합한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애초부터.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친이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이계 쪽에서 등용하는 인사들이 많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건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된 그런 그림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박계에서도 사실은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은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MB 정부 때 했던 인물이 다시 한번 그대로 하는 그런 그림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없는 게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인력난 얘기를 좀 여권에 물어보니까 정말 장관 후보자 구하기 많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이제 뭐 인사비서관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명 올리고 아니면 추천하고 하는데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를 하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면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가족들과 관련된 얘기들도 공개를 해야 되고 또 본인 뭐 얘기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난 총선 나갈래. 아니면은 원래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굳이 정치권으로 올 그런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도 예전 인사들 다시 한번 쓰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너무 발목 잡히는 것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통과했던 인물을 다시 쓰는 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전임 박보균 장관이 위험하다 혹은 곧 경질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거의 한 작년부터 계속돼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올해 자리를 개각이 늦어졌던 이유도 사실 그런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5명을 보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와중에 유인촌 특보를 또 임명을 했던 거고요. 그때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을 부처에 전달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경질의 의미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정 철학을 전달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정 철학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인촌 특보를 임명했던 것도 사실은 문체부에 대한 불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부처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인물로 여권에서 꼽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이게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내 임기 안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거를 더 부각시킨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기사 제목이 다 그걸 뽑혔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증된 인사를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정권에서는 부담을 좀 줄이는 요소가 됐긴 했지만 그 15년 10년 사이에 또 그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하면서 그 다른 포인트들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인물 인력난에 대해서 지금 그 용산 발로 나온 보도인 것 같은데 좀 용산 총선 리스트가 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하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장관을 하려고 하겠느냐 총선을 나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명씩 일단 봐보면 지금 얘기했던 유인촌 후보자 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2가지 포인트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포인트도 있고 또 15년이나 지났는데 아까 이제 이소영 의원 얘기 들으셨겠지만 BTS 넷플릭스 시대에 15년 전에 하던 인물이 지금 갑자기 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포인트도 청문회 때 분명히 다뤄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정원의 문건이 나온 거고 문체부에서는 난 우리 관여한 적 없다라고 지금 한 상황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보니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시대 변화에 대한 측면을 더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약간 여야 쪽 다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는 거고 야당 쪽은 어떤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3명의 장관 후보자를 두고요. 근데 얘기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듣기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 신원식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행 전 비대위원 이 2사람이 더 포커스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의혹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새로운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그간의 유승민계라는 거 외에는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었는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거친 발언했던 게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없던 얘기고 새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행 전 비대위원도 지금 본인이 반박하고 있고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반면에 유인촌 특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새로운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느냐.
특히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이념 전쟁의 연장선이랄까요?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그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썼고, 뭐라고 했죠? 모가지가 어쩌고, 네, 그런 아주 강한 표현들을 썼고, 예.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뭐 모세의 기적 이런 표현들도 쓰면서 굉장히 극찬하고, 특히 그 여야 간에 거의 이견이 없이 비판하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그래도 뭐 12.12 사태가 뭐 국가를 위하려고 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여권에서 시작된 이념 전쟁을 야당에서 받아치기도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많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결국 어떤 검증도 검증이지만 양 진영이 결집해서 싸우는 그 장이 될 것 같은 뭐 예상도 또 되네요. 네, 실제로 그 신원식 청문회는 홍범도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홍범도 청문회. 예,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작년 국감 때 홍범도 그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가장 먼저 얘기했다는 게 이제 신원식 의원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조명이 되면서 그 역사 논쟁과 관련한 것이 가장 전면에 떠오르지 않을까.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검증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 지점이 좀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같은 게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테니 더 전면적으로 좀 부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념 논쟁은 너무너무 유리하다라고 민주당에서 보더라고요. 모 중진 의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당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당 상황이라는 건 민주당 얘기하는 건데 좋지 네. 않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폭주를 해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총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도 잘 안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총선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치러진다. 즉 대통령의 지지율이 기준점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행 여가부 후보자. 저는 사실 이제 여기가 서울 중성동을 원래 이제 총선을 준비하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장관으로 지명이 됐더라고요. 뭐 좀 그 배경이 있나요? 어때요? 아마 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듣진 못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 1순위, 2순위, 3순위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당에서 총선 공천을 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채워야 되는 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트리스를 하는데 밑에부터 칸을 채워야 되는데, 그럼 1순위가 누구냐? 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수석이라던가, 지금 아무도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비서관들도 있고, 지금 물론 권영세 전 장관은 나와 있지만 대부분 못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야지 첫 번째 테트리스가 맞춰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도 요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먼저군요. 그렇죠. 김행전 비대위원이 중성동을 준비했다라는 건 뭐 잘 알려져 있고 원래 지역도 많이 다니고 했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장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1순위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뭐 이게 최근에 제일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장성철 소장이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이후로 이제 근데 뭐 본인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만, 장성철 소장은 본인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기는 뭐 어려울 어렵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뭐 서로 반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김행전 비대위원을 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는 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전시회에 몇 차례 가가지고 얼굴 비추고 김건희 여사랑 같이 잡히고 이런 것들은 몇 건은 있는 것 같아요. 친분 여부가 실제 어떤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가부를 이번 정부에서 폐지하겠다라고 이번 공약으로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의 뜻대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지켜보는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그 김행 후보자가 뭐 사실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뭐 그런 인연이나 이런 게 거론되는 걸 봐서 상당히 뭐 정권의 뭐 실세라거나 이런 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여가부의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는 게 사실 그 당장 폐지를 논하기에는 좀
이르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좀 반증한다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일단 뭐 지금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있는데 여가부 폐지는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정부 여당의 확실한 뭐 입장이나 뭐 이런 게 정해지지도 않았고 사실 이게 민주당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일단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마도 일단 이거는 다음 총선 때 뒤로 좀 밀어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사실 여권에서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좀 명확하잖아요. 지금 국회는 그냥 안 거치겠다, 포기했다 이런 게 지금 여권의 전략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저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즉 그리고 국회를 안 거치기 때문에 다 시행령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시행령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밀어둔 상태고 김행전 비대위원 임명했을 때 국민의힘의 모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가부 폐지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총선 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여권은 그렇죠. 보고 있는 거고 총선 이후에 의석수가 바뀌면 그때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뭐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김행 후보자랑 연락을 했었는데 김행 후보자 본인도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총선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이 이번에는 특히 더 오래 될 가능성이 높다. 워낙에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원구성 협상이 되고 나서 만약에 정부조직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걸 입법해갖고 발의하고 뭐 상임위 넘고 나중에 본회의 넘고 공표기간 넘고 이것들 다 이제 거친다고 하면 전임 김현숙 장관이 개각하지 않는 상태로 쭉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고민이 여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가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정치권의 관측들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명확한 것 같아요. 총리실 쪽으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좀 이관을 하고도 있고 계속 기능을 축소하면서 여가부를 점차 폐지는 직접 못하더라도 폐지에 준하는 방향으로 계속 힘을 빼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총선 결과가 비등비등하거나 이러면은 여가부 폐지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질 거고 여당이 예를 들어 압승을 거둔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힘을 많이 받고 민주당에서도 반대를 계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반대로 또 총선에서 크게 패한다 여당이. 이럴 경우에는 또 여가부는 존치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총선에 달려있다. 네, 개각 얘기 여기까지 줄이고요. 우리는 두 번째 아이템 넘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조태임의 주말 뉴스쇼 하이라이트 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 단식이 길어지고 있어요. 오늘로 17일째. 앞으로 더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이게 당내 결속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지금 가장 관심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 관련한 인터뷰들이 있었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인터뷰했던 내용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5년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당시에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서 9일간 단식했던 분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생각하는 해법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로 이재명 대표 단식이 14일. 딱 2주. 2주입니다. 딱 2주. 김 전 의원은 이제 9일 하시다가 막 10일째 올라가. 그렇죠. 옮겨진 것 같아요. 병원으로. 그때 김 의원님은 아예 천막에서 그냥 잠도 주무시고. 제가 이제 노숙 단식을 했죠. 아마 그러셨죠. 정치인 중에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 7, 8일 되니까 저 경험 같은 경우는 호흡도 막 불안정해지고 특히 밤 되면 불안해가지고 막 그 공황장애 증세가 오더라고요. 제가 단식을 마치고 제일 먼저 병원에서 좀 회복되고 처방해 준 게 공황장애 약이었어요. 공황장애가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극화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다른 단식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더 저 컨디션 유지할 수 있을까 예측하기는 어려우세요? 한 일주일 정도는 저런 정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검찰에 의해서 아마 구속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민주당이 절대석 168석 있는데 예. 불체포 특권 포기를 뭐 그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만들어질 거다 내가 그랬거든요. 아, 부결시키는 상황을 그렇습니다.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어요? 이미 뭐 민행배 의원 그런 분들은 뭐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 앞에서 뭐 이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은 이제 집단 퇴장하는 뭐 수단도 제시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 14일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체포 동의안이 이제 9월 안에는 넘어올 것 같아요. 추석 전에 올 것 이제 같습니다. 국민도 지치고 언론도 지치고 나라도 지치고 본인도 지치고 다 지쳤어요. 그렇게 넘어오면 부결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이 단식이 네. 그때까지 뭐 이거 만일 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상관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는 게.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재명 대표 어제 출석하는 모습 보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충분히 버틸 그러면 저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당 대표를 아무리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결의했다 하더라도 저 의원들이 가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내년 민주당 총선은 월간 조홍천.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 15일차. 단식장을 천막에서 국회 안에 대표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하는 단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제 이 대표 건강 많이 악화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의총에서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공식적으로 좀 이거 어떻게 의견을 표명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데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잘못하다가 돌이킬 수 없게 건강을 잃을 수가 있겠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은 대표가 중단할 분위기입니까?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들리던데. 강하신데 뭐 강제로 못 하시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강제로. 예. 그 단계까지 왔어요. 강제로 본인이 하겠다고 해도 강제로 지금 어떻게 병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료진이 뭐 지금 불가역적인 손상이 뭐 오는 단계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있는 게 이게 맞는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군요. 아니 이제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이 릴레이 단식에 나서라 이런 호소를 했는데 대신 릴레이 단식해라. 그러니까 지금 뭐 끝내실 때까지 같이 하겠다. 이거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지금 릴레이 단식 없죠. 아니 그러니까 끝내실 때까지 같이 하겠다는 거는 있는데 끝내셔라. 우리가 대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끝내셔라 대신하겠다. 네. 근데 조홍천 의원은 아직 안 찾아가셨죠. 그 단식 현장. 그게 참 뭡니까 명단 챙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결백증이 있어서. 네. 명단 적는다고 하면 오히려 안 가세요? 오히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명단 적는 거 조금 못마땅하십니까? 많이 못마땅하죠. 그걸 챙겨라 그랬다 그래서. 명단 챙기라고 했다고 해서. 뭐 나중에 감사 인사 같은 거 하려고 챙기라고 했을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챙기라고 했다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서 안 가셨군요. 의원들은 한 절반 정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게다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제 이분은 대표적인 비명 인사인데 가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장면을 보고 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면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것이. 당이 똘똘 뭉쳤다는 어떤 상징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좀 뭐 일전에 다른 방송 나가지고 아주 괴기스럽다. 그로테스크란 표현 쓰셨죠? 왜냐하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갑자기 저렇게 태세 전환이 되니까 도대체 뭐지? 초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박지원 위원장이 방송 나와서 어쨌든 그 수척해진 모습 보니까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회복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건 아직도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정치권에서 여러 뭐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는 공통적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여든 야든 단식 좀 그만
중단해 주시라. 일단 몸부터 지키자라는 얘기가 모이는 것 같고요. 뭐 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대표, 뭐 이해찬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까지도 만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지가 확실한 걸로 보여요. 이제 그 농성한 것도 야외에서 당대표실로 옮기고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쇠약해진 상황인데 이제 이 대표는 이렇게 끝까지 단식을 거둘 생각은 없어 보이고 최근에도 원로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여서 이제 뭐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해서 한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지는 강력한 것 같다. 이렇게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좀 듭니다. 사실 어떻게 하더라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세 가지 축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수용한다.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이래저래 없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요구하는 것 자체도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권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을 뭐 전면 쇄신 개각한 뭐 이건 상상하기 좀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권의 변화 원래 이게 단식에 가장 그만둘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요소일 텐데 그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당내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당내에서 단식을 중단하라. 근데 이것도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 비명계가 찾아와서 단식 그만해 주세요.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하게 되면은 이거 거 봐라. 결국에는 내부 결속 다지려고 단식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 중진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상황은 어떠냐 하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단식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온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면은 일종의 좀 그 체면이 서지 않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것도 역시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수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친문계 내지는 뭐 비명계 이런 쪽과 타협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게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더 주목이 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도권도 넘겨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내부에서 어느 쪽에서 요구를 하던 간에 수용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본인이 그만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뭔가가 바뀔 때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외부 요소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럼 내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겠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럼 결국에는 셋 다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당도 안 되고 야당 내부도 안 되고 본인도 그만둘 수가 없고. 그럼 결국에는 당내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건강상의 문제,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의식을 잃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중단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초읽기에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 이 영장 청구를 앞두고 단식을 시작했다라고 만약에 추정을 한다면 물론 이제 그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라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할 때 단식 중인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그 경찰이 부담스럽고 여론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약자를 굉장히 힘든 사람을 저렇게 구속을 하겠다라고 또 달려드느냐 이런 식의 여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동정론. 그렇죠. 그래서 단식 시간은 계속 길어지는 게 가장 유리한 겁니다. 근데 그러나 물론 이제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만둬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어찌됐든 정무적으로만 보자라고 하면은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려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뭐 어떤 결과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실려나가는 그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들도 해요. 만약에 실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식을 잃어서 실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의식을 되찾으면은 다시 하겠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민주당 관계자는 의식 잃었을 때 빨리 링거도 맞추고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아마 의지는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유가족이었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제 기억에 한 40일차쯤까지 했고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거의 뭐 강제로 실려갔는데 거기 가서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단식을 이어가서 한 46일까지 이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도 실려간 이후까지 또 뭐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아마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강한 결기를 가졌을 거라는 거는 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뭐 명확한 일이겠죠. 그 한 가지 더 주목됐던 포인트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저녁에 농성장 가서 한 5분 정도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렁그렁한 눈물을 거기서 보였고 그게 또 며칠 동안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에는 뭐 이재명 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로 영입되긴 했지만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뭐 입장들을 많이 냈고 그래서 뭐 비명이라고까지 불려졌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들이 상당히 생경하게 사람들한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 배경이나 뭐 해석들은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사실 이제 뭐 이야기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공천을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거는 정말 감정이 복받쳐서 그렇게 울었던 거는 같고 그 들은 걸로는 당대표가 일부러 원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나려고 일부러 밖에 나가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뭐 많이 울어서 당황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공천 관련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뭐 비명의 목소리를 많이 내던 박지원 전 위원장이 와서 뭐 얘기하고 이낙연 대표도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당내 통합이 된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표면상으로는 뭐 당연히 뭐 경선에서 그렇게 맞붙었던 이낙연 대표가 와서 뭐 좀 뭐 단식 중단을 요구하고 이런 모습을 연출하기는 했지만 그 뭐 사실 뭐 그 당의 어른으로서 한 번씩 들여다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온 것이지 뭐 이게 뭐 지금 그 해석이 되듯이 뭐 지금 당장 없어진 그런 목소리를 뭐 이렇게 정말 그 현 상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저도 아까 우리 신원식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 만났을 때 당장 이번 총선에 아주 굳은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던 뭐 제 기억이긴 합니다만 않았던 기억이었어서 저도 되게 의외의 모습으로 봤었어요. 저걸 공천만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이건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한 명만이 알겠지만 아무튼 생경한 장면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한테 공식적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대표도 되게 뭐랄까 좀 힐난하는 그런 스탠스의 입장들을 냈기 때문에 딱 각 잡고 그만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모습이 좀 의외로 많이 여겨졌던데. 근데 그때 메시지를 보면은 그 메시지가 그제 나왔잖아요. 그제 나왔는데 메시지를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는 있어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한 게 아니고 뭐 편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개 회의에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 이렇게 단식하는 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어떤 걸 뭐 수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없는 거고 이 단식은 적절하지 않고 그냥 중단해 달라 건강을 위해 중단해 달라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기존에 그 아주 비판하던 것과는 물론 분위기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물러섰다 이건 아니라는 그런 거죠.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지는 그렇게 내긴 했지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 한번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 뭐 들여다보지도 않지 않았느냐. 지금 그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메시지만 가지고는 그 정부 여당의 그 단식에 대한 입장이 뭐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장소도 국회 본청 228호 그 회의실일 텐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농성 중인 천막을 지나쳐야 될 거고, 그렇죠. 아 지금은 또 당대표실에 있죠. 당대표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청 들어가서 뭐 거의 멀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예. 너무 가깝죠. 네, 뭐 뛰어가면 10초면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 추가 갈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단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피력을 하되 너무 매몰차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론으로 좀 관리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은 됩니다. 단식이 사실은 주목이 되는 게 이게 맞물려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체포동의안 그리고 뭐 구속영장 청구 이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목이 되는 거고 해석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앞서 인터뷰 들으신 것처럼 김성태 전 의원이 그 체포안은 부결되고 이재명 체제로 총선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근데 단식 전보다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현재로서는 동정론이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동정론. 워낙 그 노쇠한 그런 기력이 쇠한 모습을 많이 노출하고 있고 이런 당대표 앞에서 뭐 체포동의안 가결을 뭐 소리 높여서 얘기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체포동의안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체포동의안이 언제 오느냐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진짜 이번 주 다음 주에 온다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단식을 뭐 중단했더라도 회복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마 동정론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뭐 야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이거를 뭐 추석 후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뭐 예전에는 뭐 기존에는 이거를 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추석 전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게 나왔지만 이제 추석 밥상에 적극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뭐 기간을 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죠? 영장 청구를 추석 연휴 이후로 해야 할 가능성? 네, 그렇게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조금 더 늦어질 경우에는 이제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이 종료된 지 좀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비명계의 뭐 가결에 대한 목소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표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열기 위한 표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가 10월 달에는 어려워진 측면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측면 뭐 본회의야 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포인트로 잡으면 되니까 그거는 뭐 각자의 시간을 계산을 하겠죠. 또 그 비명계 의원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 사실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안에는 뭐 생각이 틀리지 않다. 그리고 뭐 가결해야 되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조홍천 의원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으로 당내 화합이 됐다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있을 뿐이다. 인지상정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다라는 게 조홍천 의원의 얘기였어요. 실제로 비명계 내부에서 그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하나 보군요. 네, 그리고 또 친명계 일각에서도 그 지금 뭐 예전에 2월에 체포동의안 했을 때도 그 이탈표가 많이 나오면서 뭐 가결 같은 부결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뭐 그때 비명에서 지금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봤을 때 조금만 이탈표가 생기면 어차피 가결이 된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검찰의 아가리에 넘겨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고 하는 거는 뭐 부결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지지자들을 많이 달래려는 게 아닌가. 어차피 이제 가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돌리려는 노력보다는 각자 지지층의 구애하기 위한 손짓 뭐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예, 지지자들을 본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부결 같은 가결이라 할까 그런 뭐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모르죠. 모르죠. 의원들이 하는 무기명 투표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체포동의안 왔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들 누굴 자꾸 물어봐도 부결이다 거의 앵무새처럼 부결이라고 얘기를
거든요. 뭐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를 딱 까보니까 와 이거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결 혹은 기권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네. 모두가 놀랐기 때문에 지금 쉬이 예측하기가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단식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이긴 하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정치부 있으면서 쭉 봤을 때 제일 큰 변수는 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 무기명이냐 기명이냐 이건 것 같아요. 무기명으로 되면 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특히 무기명으로 되면은 여론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식으로 인해서 여론은 당연히 어떻게 그 단식 중인 당대표를 그 검찰 쪽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여론이 강해지고 있고 근데 이게 기명 투표라면 당연히 이 여론의 영향에 의해서 의원들이 움직이게 될 텐데 무기명 투표는 그건 한 단계 걸러지게 되거든요.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들었던 해석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어서 전해드리면은 검찰이 그 회기 중에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실제로 그 법원에 갔을 때 영장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은 가결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회기 때 그냥 보내면 판사가 그냥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회기 중에 국회 가결을 통해서는 오게 되면은 이건 국회가 넘겨준 거기 때문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맞아요. 정확히 그 얘기예요. 완전히 정무적으로만 봤을 때 물론 판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회에서 가결을 해준 건에 대해서는 발부를 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국회를 안 거치고 넘어온 거를 판사들이 발부하거나 기각을 하게 됐을 때 그 정치적인 부담 같은 것들을 다 판사들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데 혼자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회기 중에 하는 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익인 거죠. 예를 들어 부결을 시켰다? 그럼 역시 방탄 정당 이렇게 여권 입장에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가결 부결 뭐 비등비등하게 나오거나 이런 숫자들이 애매하게 나오게 되면 이러면 이제 당내 혼란, 당내 분열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또 영장이 넘어가 가지고 그 심사를 보게 될 때도 또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회기 중에 칠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회기 중에 쳤을 때 검찰이 의도했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고 만약에 정말 가결이 됐는데 판사가 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뭐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거죠. 당당하게 가서 기각 받고 와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자. 네, 그건데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하더라고요. 기각이지만 그 사유 앞에 붙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뭐 왜 기각이냐, 뭐 혐의는 인정되지만 뭐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이냐, 아니면 뭐 혐의가 아직 뭐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이 정치적 해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친명계에서는 되도록이면 실질 심사까지 안 보내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각이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쫙 클리어가 되는 게 아니라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에서 혹시나 좀 불리한 지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구속만 안 되면 된다. 구속만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으면 다음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죠. 네. 그런 기준이 되는 게 구속이 안 되면은 계속 당무를 볼 수가 있어요. 당무를 볼 수가 있으면 총선, 공천 뭐 이런 거에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속이 안 된 상태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뭐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고 총선은 당연히 무조건 넘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선 기간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기간까지 계속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는 비명계 쪽에서도 결국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닐 경우에
어떤 체제를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명확하게는 못 내놓는 상황이잖아요. 대안이 지금 안 보인다라는 그쵸? 논리가 크죠. 이재명 대표는 잘 버텨주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당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잘 버티기만 하면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권한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대표 후보도 없는데 대선 후보는 더더욱 아직 안 보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다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잘 소명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하면 뭐 당내 여론이 뭐 압도적으로 더 몰릴 거고요. 근데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비명계에서 하는 이제 반론 중에 하나는 사람은 나온다. 그 지금 자리가 비어지면 그런 대안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비키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런 선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법원에서 판결 받고 살아 돌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좀 그렇게 오래 버티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더 극단적으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보석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구속된 상태로 어느 정도 당무를 이어간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상정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확실히 입지는 좀 힘들어지겠죠. 구속되는 상황은 아마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 상태로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게 아마 뭐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비명계들도 아마 더 이제 지금처럼 잠잠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죠. 네. 유무죄를 보다도 이제 국민 여론에 있어서는 구속 불구속이 더 어떻게 보면은 파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명계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그 총선은 구도인데 이제 구속된 당대표 얼굴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느냐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확실히 비대위나 그런 이야기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당에 좀 뭐랄까 지금 구심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런 그 맏형들의 어떤 뭐 포지션 스탠스가 계속 주목이 되더라고요. 뉴스쇼 하이라이트 이 정도로 줄이고요. 이세진 기자 오늘 처음 같이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국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취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